네, 이번에는 한국의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료에 어디에서 끊어 있는지 표시하면서 들어보시고 나중에 제 목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도 따라 읽어보기 바랍니다. 3. 한국의 추석.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불리는 명절입니다.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으로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추석을 명절로 삼은 것은 삼국시대 초기였다고 합니다. 추석은 가을을 맞이하는 때이므로 여러 가지 먹을거리가 풍부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열심히 지은 결과로 새 쌀과 새 과일들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넉넉합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추석만큼만 생활하기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낸 말입니다. 추석에 처음 하는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를 지내는 일입니다. 햅쌀로 밥을 짓고 햅쌀로 술을 빚고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차례상을 준비합니다. 가을에 수확한 햇곡식을 조상님께 먼저 드리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차례가 끝나면 온 가족이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성묘를 합니다. 옛날 조상들은 추석에 아이들이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해져서 여름 옷을 벗고 가을 옷으로 갈아입는 시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도 추석에는 가족끼리 또 이웃끼리 작은 것이라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의 종류는 경제 사정에 따라 다양한데 비누나 기름 등의 생활용품부터 옷이나 가방, 또 고기나 전통 과자와 같은 먹거리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추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지난달에 한국에 추석이 있었습니다. 9월 말에 추석이 있었죠. 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양력으로는 9월에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의 다른 이름은 한가위라고도 해요. 네. 추석은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명절이라는 뜻이겠죠. 네. 한가위라고도 하고, 네.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죠? 추석의 다른 이름. 네. 중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추석, 한가위, 중추절 모두 다 같은 명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추절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이렇게 추석과 그리고 한가위라는 이름이 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가위는 추석은 한자 단어이고 한가위는 한글 단어입니다. 한가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한이 크다라는 의미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달이 가장 큰 그런 날이죠. 네. 그리고 8월의 한가운데 있는 날이라서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서울에 오면 가장 큰 강이 있는데 그 강 이름을 아세요?
네, 한강이에요. 한강. 그 한강은 한국의 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의 강이 아니고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한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글 단어 중에 한이 들어간 것은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가위라고 하면 큰 가운데 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 보겠습니다. 네. 추석을 명절로 삼은 것. 그러니까 추석을 명절이다. 추석을 명절로 합시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언제쯤이었을까? 네. 역사적으로 보면 삼국시대 초기였다고 합니다. 네. 무엇을 무엇으로 삼다. 즉, 추석을 명절로 삼다라는 말은 추석을 명절로 결정하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표현은 이런 구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삼다. 네, 이렇게 합니다. 앞에 무엇으로 삼다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제 학교에 후배들이 있잖아요. 후배가 있는데 후배 중에 정말 나하고 마음이 잘 맞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후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선배와 후배가 아니고 이제 너는 내 동생이 되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네, 후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후배를 동생으로 삼았다. 네, 그러면 후배를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생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것을 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석을 명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 언제쯤이었을까? 네,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삼국시대 초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초기는 삼국시대의 앞부분을 이야기하죠. 기는 때를 이야기해요. 기는 때를 이야기하고 초는 처음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삼국시대 초기, 그러면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앞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기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는 앞부분, 즉 시작하는 때를 이야기하고 중기는 가운데쯤을 중기라고 하고 후가 뒤이니까 그 시기가 끝나갈 때쯤을 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인 그 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역사적인 시기 중에 이제 삼국시대 그러면 세 개 나라가 있던 시기인데요. 그때 초기 그러면 그 시기가 시작할 때쯤, 중기는 가운데쯤, 후기는 끝날 때쯤을 이야기합니다. 자, 추석은 가을을 맞이하는 때예요. 어서 오세요. 가을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맞이하다라고 했었죠? 앞에 우리가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가을을 맞이하는 때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먹을거리가 풍부합니다. 풍부하다는 많다 그런 말이죠. 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다. 그런 말이 풍부하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좋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도 있잖아요. 네. 매우 부족하고 종류가 적어요. 네. 그때는 부족하다라고 해요. 네, 부족하다, 풍부하다, 부족하다. 네, 서로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가 풍부하다, 먹을거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왜 추석에는 먹을거리가 풍부할까요? 네,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네, 농사를 짓다. 이 지은은 원래 짓다가 오는 거죠, 여러분? 네, 농사를 짓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농사를 짓다인데 이 시옷이 지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하고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짓다가 은을 만났어요. 그렇게 되면 시옷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지은이 되는 거죠. 열심히 지은. 네, 과거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지은 결과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얻었어요. 무엇을 얻었어요? 새 쌀, 가을에 나온 새 쌀, 그리고 새 과일, 또 뭐, 새 나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얻었어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여러 가지 먹을거리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가을이 되면 풍부하죠. 네,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풍부해요. 네, 여러분, 뭐가 이제 나한테 풍부하면 기분이 어때요? 네, 뭐가 많이 있으면. 기분이 좋죠? 네, 기분이 어떻게 좋아요? 네, 내 마음이,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내 마음이 넓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급하지도 않고, 네, 이렇게 천천히 뭘 해도 돼요.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넉넉하다. 마음이 넉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마음이 넉넉하다. 넉넉하다라는 말도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여유가 있다. 네, 넉넉하다. 음, 여러분이 옷을 살 때, 네, 옷을 살 때요. 어, 여러분은 몸에 딱 맞는 옷을 좋아해요? 아니면 약간, 내 몸 사이즈보다 약간 커서, 네, 이렇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옷을 좋아해요? 네, 요즘 패션은 슬림 스타일이 유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몸에 딱 맞게 입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몸에 딱 붙는 옷은 약간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넉넉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몸의 사이즈보다 조금 커서 네, 여유가 있는 그런, 이렇게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넉넉하다,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넉넉하다라는 말은 무언가 내 마음 안에 많이 들어 있어서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한 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이 넉넉하다, 마음에 여유가 있다. 같이 바꿨어도 되는 말입니다. 두 개는 비슷한 말이에요. 네, 어, 그런데 뭔가 나에게 뭐 돈도 없고 일이 잘 되지 않고 뭐 이러면 마음의 여유가 없죠. 네, 이런 사람들은 네, 어,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하지 않은 거죠. 네,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런데 가을, 이 추석에는 네, 먹을거리가 매우 많기 때문에 추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넉넉합니다. 마음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혹시 이 그런 이유로를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네, 여기를 좀
좀 지우고 다른 말을 써야겠어요. 네, 그런 이유로, 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아이고, 네, 또, 네, 네, 이런 말들을 모두 그런 이유로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이죠. 지금 그런 이유로, 그래서, 그러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니까 그래서 네, 아, 뭐 이렇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어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무엇이?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한가위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한가위보다 더 좋지도 말고 한가위보다 덜 좋지도 않고 딱 한가위처럼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면 한가위처럼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한가위를 아주 좋아해야 할 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한가위에는 날씨도 춥지 않고 날씨가 덥지도 않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마음도 편안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바로 추석만큼만 생활하기가 좋았으면 좋겠다. 생활하기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 어, 이 좋겠어요 라는 말은 희망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앞에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좋았으면. 과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면을 쓰고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말이죠. 네, 그래서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라고 할 때 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일 정말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운동을 안 하려면 뭔가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일 비가 만약에 오면 네, 내가 운동을 안 해도 돼요. 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일 비가 오기를 너무 바래요. 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네, 비가 네, 이렇게 말하겠죠.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일 비가 오면 좋겠다는 말은 뭐예요? 내일 비가 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네, 비가 오면 좋겠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내일 비가 오면 좋겠다. 이건 지금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없어요.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비가 오기를 너무 바라고 있어요. 나한테는 비가 오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때는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비가 오면 좋겠다 보다 더 나는 비가 오는 것을 너무너무 바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원하는 것, 그러나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 그걸 이야기할 때는 았으면 좋겠어요. 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추석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추석날 이제 처음 하는 일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례를 지냅니다. 네, 차례를 지내는 것이 무엇이죠? 네, 조상님께 상을 준비를 하고 절을 하는 거죠. 네, 그걸 차례를 지낸다고 이야기했었죠, 앞에서. 네, 자, 그래서 추석날에 처음 하는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를 지내는 일입니다. 차례를 지낼 때는 이제 상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상을 준비하는데 무엇으로 상을 준비해요? 네, 햅쌀로 밥을 지어요. 네, 햅쌀이라고 하는 것은 새 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을에 새쌀,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쌀이 새로 나왔어요. 그 쌀을 네, 새로 나온 쌀을 햅쌀이라고 해요. 햅이라는 말은 그 해에 나온 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쌀보다 올해 나온 쌀은 신선하기 때문에 더 맛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국의 슈퍼마켓에 쌀을 사러 가면 이제 가을에 가면 햅쌀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생산한 쌀이 아니고 올해 생산한 아주 신선한 쌀이다라는 걸 광고하는 거죠. 자, 그래서 햅쌀로 밥을 지어요. 네, 그리고 햅쌀로 술을 빚어요. 네, 술을 만드는 것은 술을 빚다라고 합니다. 밥을 만드는 것은 밥을 짓다라고 하고 술을 만드는 것은 술을 빚다라고 해요. 서로 동사가 다르죠? 술을 빚다, 밥을 짓다. 이건 여러분 덩어리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밥을 짓다, 술을 빚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햇곡식. 네, 햇곡식은 뭐예요? 그 해에 새로 나온 곡식이에요. 네, 곡식은 콩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콩. 쌀 말고 다른 것. 네, 보리, 또는 뭐 콩, 네, 이런 것을 모두 곡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요. 네, 송편은 떡이에요. 지금 여기 이 사진에 있는 이 떡이 송편입니다. 네, 모양이 어때요, 여러분? 예쁘게 생겼나요? 네, 색깔도 네, 이 자연적인 네,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색을 여러 가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보라색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녹색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야채를 넣어서 이렇게 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떡을 송편이라고 해요. 이 송편은 추석에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추석날 제사를 지낼 때는 그 해에 나온 새 쌀로 밥을 짓고 또 그 쌀로 술을 네, 만들고 또 그 다음 또 송편을 이렇게 만들어서 차례상을 준비합니다. 가을에 수확한 핵곡식을 조상님께 먼저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조상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농사를 잘 짓고 가을에 이렇게 많은 쌀과 곡식들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차례가 끝나면 온 가족은 전체 가족을 다 이야기해요. 전체 가족. 이 온이라는 말은 네, 모든 또는 전체를 이야기해요. 또는 전체. 네, 모든 또는 전체. 여러분 혹시 네, 네, 온 세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온 세계는 전 세계를 이야기해요. 네, 그리고 또
네, 온누리라는 말이 있어요. 온누리. 온누리는 지구와 별이 있는 이 우주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온 우주, 네, 온 우주를 온누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온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 전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 거죠. 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어디 가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처럼 네,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요. 네, 산소라는 말은 묘하고 같은 말이에요. 묘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네, 죽은 조상들을 땅에 묻어 놓은 곳을 묘라고 해요. 지금 여기 이 사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절을 하고 있는데 무엇에 절을 하는 걸까요? 이 음식 앞쪽에 이렇게 네, 묘가 있을 거예요. 묘를 산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산소, 묘. 네, 묘, 산소. 네, 산소예요. 네, 그래서 산소를 찾아가서 성묘를 합니다. 이 묘 앞에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성묘를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추석에 옛날 한국의 조상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추석에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또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 풍습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해온 행동, 이런 것을 풍습이라고 해요. 풍습.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행동을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왜 옷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느냐 하면 추석이 가을이기 때문인데요. 자, 추석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해져요. 네,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이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해요. 네, 날이 쌀쌀하다, 날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차가워요. 네. 는 춥다인데 쌀쌀하다는 춥다인데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할 정도로 춥다고 느끼는 것, 이게 쌀쌀하다인 거죠.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름이 끝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그때 느끼는 추위, 그 정도가 이제 쌀쌀하다인 거죠. 그런데 쌀쌀하다가 네,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 두꺼운 코트를 입어야 하고 그럼 이제 정말 추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해져서 여름 옷을 벗고 가을 옷으로 갈아입는 그때이니까 옷을 갈아입으려면 이제 가을 옷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 옷을 선물했던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단어를 봐주세요. 여기 여름옷은 지금 여름옷 붙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을옷은 네, 가을옷 이렇게 띄었었죠. 네. 이 한국어 단어를 쓸 때 붙여 쓰는 것과 띄어 쓰는 것, 이 규칙을 알기가 참 어려운데, 네,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봄에 입는 옷, 봄옷, 그 다음에 여름에 입는 옷, 여름옷, 그 다음 겨울에 입는 옷, 네, 봄옷, 여름옷, 겨울옷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붙여 쓰는데 가을에 입는 옷, 가을옷은 붙여 쓰지 않아요. 네, 가을옷은 붙여 쓰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의 단어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붙여 쓴다는 얘기는 봄에 입는 옷이라는 뜻의 봄옷이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네, 여름옷도 마찬가지죠. 여름에 입는 옷, 그것이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겨울옷, 이것도 겨울에 입는 옷이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입는 옷인 가을 옷은 하나의 단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서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 중에 입는 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봄옷, 여름옷, 겨울옷이라는 거예요. 가을옷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네, 봄에 입는 옷을 가을에도 입잖아요. 네, 그래서 봄옷을 가을에 입기 때문에 굳이 가을옷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봄, 가을옷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자, 요즘도 옛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추석에 서로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풍습은 요즘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이 추석에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추석에는 가족끼리 또 이웃끼리 작은 것이라도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네.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니까, 네,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니까, 네, 서로 주고받는다는 말은 아까 우리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네, 이 사람도 선물을 주고, 이 사람도 선물을 주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서로 주고받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끼리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러면 가족 안에서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버지께 선물하고 아버지도 어머니께 선물하고 또 아버지께서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아이들이 또 부모님께 선물하고 뭐 이런 거죠. 이웃끼리는 네, 앞집 사람이 옆집 사람에게 선물하고 그 사람도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네, 이런 것을 이웃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 요즘 한국 사람들은 네, 어떤 것을 선물할까? 옷을 선물할까? 네.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 가족끼리 옷을 선물하기도 하지만 이웃끼리 선물할 때는 옷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물의 종류는 경제 사정에 따라 다양해요. 경제 사정이라는 말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네, 사정은 그 개인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경제 사정 이러면 경제 사정이라는 말은 돈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많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 네, 그것에 따라서 선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다양하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누, 네, 또 기름. 이 기름은 자동차에 넣는 기름이 아니고 요리할 때 쓰는 기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생활용품, 생활용품은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이야기해요. 네, 휴지, 뭐 이런 것들 모두 생활용품이죠. 아니면 로션, 뭐 이런 거 생활용품이에요. 그래서 생활용품부터 또 옷, 가방, 뭐 가방을 선물하는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거예요. 가방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기, 네, 소고기 대표적이죠. 소고기 뭐 이런 거. 그다음 전통 과자와 같은 먹거리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먹거리라는 말은 먹을거리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먹을거리라는 말은 네,
먹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 네, 그러니까 먹을 것하고 같은 거죠. 먹을 것.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뉴스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어른들이 자녀에게서 받고 싶은 추석 선물의 종류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께 당신의 아들과 딸한테서 추석에 어떤 것을 선물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0.8%가 뭘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고요. 17.6%는 육류가 고기예요. 네, 고기를 선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 11% 정도가 생활 선물 세트, 그러니까 뭐 비누 세트, 뭐 기름 세트 이런 것을 선물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네요. 네, 한국의 추석의 풍경, 추석의 풍습 이런 거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이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절 증후군은 아마 여러분 나라에서는 없는 단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명절 앞두고 또는 명절 전후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네, 왜 이 단어를 한국에서 명절 전후에 많이 들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여기도 제가 읽어 볼게요, 여러분. 어디에서 쉬면서 읽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절 증후군. 명절은 일반적으로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명절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벌써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을 전후로 마음과 몸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 병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명절 증후군이란 한국에서 명절을 보내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픈 현상을 말합니다. 심한 부담감과 피로감이 주요 증상입니다. 여성의 경우 명절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는 일과 설거지 등 그런 것에 가사 업무로 생기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 명절 동안 고향에 다녀오면서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피로와 오랫동안 차를 타면서 생기는 멀미, 정신적 스트레스까지도 포함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기존 일상생활과 다른 긴 연휴로 인해 생체 리듬이 깨지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명절 증후군은 명절 이후에 이혼이 급증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절에 친척들로부터 결혼은 언제 하니? 취직은 했니? 등의 질문을 받는 것이 두려워 명절이 되었는데도 고향에 가기 싫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절 증후군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부인과 남편 모두 서로의 일을 돕고 고마움을 표현하도록 하고 가족 모두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자, 명절 증후군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았어요? 네. 아픈 거죠. 네, 명절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증후라는 말은요, 증이 증세예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물어봅니다. 증세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요. 증세가 어떠세요? 이건 아픈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증후라는 것은 네, 그 아픈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인데요. 군이라는 것은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아픈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나는 증후군이냐 하면 명절과 관계가 되어서 일어나는 아픈 현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무튼 사람들이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도 아파요, 몸도 아파요, 또 뭐 마음도 아파요. 네, 이렇게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명절은 일반적으로 보통, 네,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을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네, 일반적으로는, 네, 보통, 네, 일반적으로 보통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죠. 명절은 보통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죠. 명절은 일반적으로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명절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명절이 오는 것이 싫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이 다가오다. 명절은 어떤 시즌을 이야기하죠. 다가오다는 점점 가까이 오다 그런 말이에요. 네, 어디로 가까이 와요? 나에게 가까워지다 인 거죠. 어떤 때가 가까워지는 것, 네, 다가오다. 내 옆에 오는 것을 다가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이 조금씩 나에게 가까워지면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 명절이 되지 않았지만 명절의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벌써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네, 마음이 불편해요. 네, 스트레스가 쌓여요. 네,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 힘들다는 말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절을 전후로, 명절 전, 명절 후, 그죠? 명절을 전후로, 그러면 명절 앞, 명절 후, 네, 명절 뒤, 네, 마음과 몸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늘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네, 많아지는 거죠. 네, 늘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네, 많아지고 있는데 이 병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증후군. 네, 으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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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후군, 으우우. 네, 이 모음을 이어서 발음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을 해야 해요. 으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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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후군, 증후군, 으우우, 증후군. 네, 이렇게 잘 나가면서 연습을 하면 발음 연습을 하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명절 증후군. 네, 이 명절 증후군이란 한국에만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명절을 보내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네,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절에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해요, 만들어져요, 생겨요. 네, 생겨요. 그래서 명절을 보내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의미예요. 생겨나는,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픈 현상을 이야기해요. 정신적으로 아파요. 또 육체적으로 아파요. 육체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죠. 몸이 아파요. 네. 어떻게 아프냐 하면 심한 부담스러워요. 네, 마음이 불편해요. 네, 그리고 필요해요. 피곤해요. 네, 매우 몸이 피곤한 그런 느낌을 피로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주요 증상입니다. 증상은 아플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증상이라고 하죠. 주요 증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주요라고 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제 나눠보면은요, 여자의 경우 명절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는 일, 네, 그리고 또 음식 먹고 나서 뭘 해요? 설거지를 하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가사 업무가 있어요. 가사 업무는 집안 살림과 관련되는 일, 그것을 가사 업무라고 해요. 업무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일이 업무예요. 보통은 회사 업무, 직장 업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부들은 집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가사, 집안 일과 관련되는 업무를 가사 업무라고 하죠. 네, 그것으로 생기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명절에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뭐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재료를 구해서 정성껏 음식을 아주 많은 종류를 가족과 친척이 다 먹을 수 있게 아주 많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많은 가족들이 먹고 나서 그 그릇도 다 또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야 하고 해서 집안 일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럼 여자들만 이 명절 증후군이 있을까요? 네, 아니라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 남자들은 명절 동안 고향에 다녀와야 해요. 네, 직장이 서울에 있는 사람도 고향이 부산이나 대구 같은 남쪽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향에 다녀와야 하는데 그때 운전을 아주 긴 거리를 운전을 해야 합니다. 네, 장거리. 네, 장이 길다예요. 긴 거리를 운전을 해야 해요. 짧은 거리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짧은 거리는 단거리라고 이야기해요. 단이 짧다라는 의미예요. 짧다라는 의미라서 장거리와 이 단거리는 서로 반대말이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했어요 라고 하면 아주 먼 길을 운전했어요. 아주 멀리까지 운전을 하고 갔다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도네시아나 태국은 한국보다 나라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을 하면 장거리 운전을 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은 서울에서 가장 먼 곳, 예를 들면 부산까지 운전을 한다고 하면 명절 때는 길에 차가 많기 때문에 6시간, 7시간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네, 태국은 나라가 크니까, 네, 6시간 정도면, 장거리가 아닐 수 있을까요? 네, 인도네시아도 역시, 나라가 크니까, 네, 자카르타에서 자카르타까지 운전하면 얼마나 걸려요? 네, 장거리 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명절 때 남자들이 주로 운전을 하는데 고향까지 다녀오려면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피로, 그리고 또 오랫동안 차를 타면서 생기는 멀미. 멀미는 차를 오래 타면 생기는 속이 불편해서 이렇게 음식이 목 위로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멀미라고 하죠. 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여자건 남자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 생활 일상생활과 다르죠. 오랫동안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연휴가 있으면 네, 생활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몸의 리듬이 깨집니다. 몸의 리듬이 깨져서 이것도 역시 명절 증후군을 앓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명절 증후군은 명절 이후에 이혼이 급증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절 증후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부 사이에 서로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부부가 명절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다, 이혼하자 해서 이혼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이에요. 명절 후에 이혼이 급증합니다. 네, 급증은 갑자기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갑자기 많아진다, 갑자기 증가한다, 그때 급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갑자기 줄어들어요. 네,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네, 급은 같아요. 급하게, 갑자기인데 증가하는 것의 반대는 감소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급증하다의 반대는 급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감, 그러니까 그 갑자기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급증은 갑자기 올라가는 거고 급감은 갑자기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서로 방향이 반대죠. 네. 자, 또 최근에는 명절에 친척들한테서 결혼은 언제 하니? 취직은 했니?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명절이 되었는데도 고향에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빨리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또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워서, 즉 회사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명절 때 친척들이 많이 모였는데 친척들한테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어도 고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은 앞에 이야기한 내용을 지금 이와 같은으로 받았어요. 네, 여기부터 쭉 이야기한 네, 명절 증후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명절 증후군을 이겨내기 위해 병을 이겨내요. 그러니까 병에 지지 않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부인과 남편 모두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도록 하고, 또 가족 모두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네,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주의를 기울인다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은 해야 한다. 네,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한다는 말은 그것을 잊지 말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신경을 써야 해요. 네, 섬세하게 아주 작은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서로 마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도 아들과 딸에게 아들과 딸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아들과 딸도 부모님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의 이 명절 증후군과 관련이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요 유튜브에 있는 뉴스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그 명절 후에 네, 이혼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명절이 지나고 나서 어떤 그 후유증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극심한 피로감, 극심하다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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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너무 피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체중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무게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잦은 졸음, 계속 자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업무 의욕이 떨어졌어요.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 이야기 등등등 여러 가지 명절이 끝나고 나서 생기는 명절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힘든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명절 어떤 종류가 있는지 대표적인 명절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명절에 특히 설과 추석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풍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한국의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